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또 새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이번 주의 첫날인데 첫날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그 외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때 기관의 물량이 출회되면서 소화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빠질 때 더 큰 하락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고요. 시장에서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차근차근 가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조정 자체도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전인대, 중국의 전인대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전인대회에서는 시장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6.5에서 7% 약간 유동적으로 잡아놨고, 재정 적자도 3% 정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쪽으로 다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부분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세를 띠는 업종들은 그대로 강세가 나타나고요. 반대로 좀 빠지는 업종들이 좀 많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또 차별화가 약간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주로 좀 가치주 쪽이 좀 강했죠. 반대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 강세를 띠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강세를 떴던 것이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조선 업종, 그 기계 업종, 대표적인 것이 두산그룹주들인데, 기계 업종 강세 띄었고요. 건설 이쪽도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증권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이제 35불, 현물가 35불을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강세의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었고, 반대로 지수는 다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약세 띄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간 건데, 약세는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좋을 때는 방어주가 오히려 약화되겠죠. 그래서 방어주 쪽인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이 주로 약세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종목들과 낙폭과대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중심이 되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이제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을 좀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극으로 나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1,9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자체는 시총 상위 대형주를 그대로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순으로 거의 자금이 유입되는데,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민감 가치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시장에서 모멘텀이라든지 저평가 메리트는 그대로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 철강, 화학, 서비스 업종까지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들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투신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까지 해서 기관 전체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와중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쌍끌이가 먼저 들어온 모습이었죠. 두산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이따가 두산인프라코를 설명해드리겠지만, 두산그룹주가 시장에서 낙폭 가내란 부분과 그리고 이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강세가 나타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현대건설 종종 이 종목들이 강세 띄었죠. 다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 전체 강세보다는 이제 종목 강세가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주는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증권주들이 모멘텀을 많이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가 거래가 활발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강세 띄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가 이어졌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관에서는 은행주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전체 모든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총 상위 종들,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나온 철강이나 화학, 그 조선 이런 것들 일부
차익 실현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비중을 그동안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 것이 다 성장주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외국인 그냥 동반해서 좀 나왔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신주가 메리트,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주가 약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도 많이 제약에서 세트론의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제약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 유틸리티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앞전에 말씀드릴 때 한국전력이 배당 메리트라든지 이제 원가 자체, 그러니까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되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와 해외 선진 증시의 유틸리티의 보통 이제 PBR이 0.7배 정도가 적정 주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도 0.7배 주가 올라왔다는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방어주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씩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유가인데, 유가를 이제 앞선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다 제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바닥을 쳤다. 그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가 추세를 돌파했다. 그러면 유가는 최소 단기적으로 35불에서 38불까지가 열려 있다.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오늘같이 정유주라든지 이런 쪽은 모멘텀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정유주는 나중에 서서히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고가 이제 감소되고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모멘텀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과정을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이슈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 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차트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3단 하락을 겪고요. 그리고 나서 상가 패턴의 상단의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마디폭이 기본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유가 선물 말고 유가 현물 같은 경우도 35불에서 38불. 그러니까 유가 선물 차트로는 38불에서 40불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현물도 맞춰지는 그런 그림이 된 거죠. 다만 시장에서 앞전에 작년 말에 계속해서 움직였던 라인도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 전체 추세를 넘어가는 위치가 되기도 하고 지지테스트를 밟아주고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도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고 어느 정도 여기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정유나 다 똑같은데 유가가 막 급등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락이 멈추게 되면은 하락이 멈췄으니 재고평가 손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 이것만 해도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되었던 증권주도 좀 보도록 하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추세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작년 11월, 12월 달 고점 추세는 넘어왔고 전체 추세만 아직까지 못 넘은 그런 케이스인데 최근에 거래 대금의 흐름을 볼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증권주에는 모멘텀입니다. 왜? 시장 자체가 하락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등세 보여준다. 그리고 거래 대금의 증가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익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 대금, 거래소 대형 좀 많이 쏠린다 부분도 증권주는 모멘텀이 되는 거죠. 뭐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ISA에 대해서 그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된다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싸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뭐 PBR 1.0배는 좋다 이게 아니라 가치가 싸고 순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업종인데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동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종목 차익실을 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강세의 배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권업종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증권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앞전에 돌파하는 자리 때 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돌파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거래 대금의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앞전에 중요한 박스권 하단 자리에 지금 도달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저항이 인식이 한번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 뛰게 될 경우는
한 번 더 강세 띄었다가 G테스트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증권주들도 갖고 계신 분들 뭐 하셔야 돼요? 비중 축소라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삼성증권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삼성증권을 앞전에도 목표가 제시했던 가격대가 오늘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주시고 나중에 조정이 들어올 때는 뭐 하시면 돼요? 추가로 담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더 강세 뛴다 할 때는 똑같이 비중 축소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철강이건 조선이건 화학이건 다 똑같습니다. 건설이건 간에 저점 대비해서 30, 40%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30, 40% 나온 거를 지금 쫓아가긴 부담이 되죠. 그렇다고 팔면은 더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팔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걱정이 되고 그럴 때 늘 하실 수 있는 것이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 앞전에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여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 오면 비중을 채우셨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은 시장에서 저점 대비해서 쭉 올라간 수익을 그만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앞전에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간다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던데 지수 자체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지만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현재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부분이 억눌렸던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고 이 과정도 어느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마무리한 다음에 추가 시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들을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 띈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 중공업, 우리 두산 엔진 다 두산 그룹주들이죠. 그리고 나서 또 강세 띄었던 것이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구조조정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관련주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부채 비율이 많다, 뭐 사양산업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부분을 매각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금을 들어오게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유동성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지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정말 터지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유동성 확보하겠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잘 살아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공작기계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건설기계 부분 거의 밥켓인데 밥켓에서 과연 그만큼의 실적이 나타나 주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오늘하고 이제 지난주죠. 계속해서 이런 두산그룹주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 띄었을 때는 단순히 이제 구조 조정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쇼커버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서 강세 띄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쫓아가기보다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갖고 계신 분들은 똑같죠.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를 볼 때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차트를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 때 주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스권을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스권만 잘 봐도 우리가 주가의 목표치라든지 이제 하락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 11월 달 이때 박스권이 하나 있었죠. 이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된 보통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건도 뭐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이제 사람들의 공포도 많았다 보니까 마디가 두 개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두 개 떨어진 자리대가 뭐냐? 시장에서 하락폭 마디입니다. 그래서 두 개 떨어진 마디대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조금 더 과매도 나왔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받쳐놓고 그러고 나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앞전에 박스권 자리대를 다 올라온 케이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단 자리대를 올라왔으니까 지지 테스트를 겪고 나서 한 번 더 가거나 또는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이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 하락한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쫓아가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나중에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공작기계가 없어도 시장에서 실적이 괜찮아졌다. 이것까지 확인을 해줘야지 그때부터 두산 인프라코어가 정말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강하게 받은 것이 지난주에 이란에서 약 22조 규모의 대규모 탱크성이라든지 선박을 발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뭐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외적으로도 모멘텀을 더 받은 게 뭐냐? 조선주 전체가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이번에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철강만 구조조정한 것이 아니죠. 석탄이라든지 또 조선사업도 중국에서의 조선사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뭐 추월당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 자체가 앞전에 수주받았던 거를 제대로 지금 인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조선주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국 국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 충당금 설정을 다 해놨고 앞으로 좋아지게 되면 더 좋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자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아까 제가 두산 인프로코어를 설명해드렸을 때하고 똑같은 게 박스권 하나 만들었죠. 박스권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디 하나 떨어집니다. 그 라인대가 결국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대우조선해양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시세가 못 나왔었죠. 근데 그 못 나오던 시세가 시장에서 이란에서의 모멘텀이 들어오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올라간 건데 문제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단기 추세 자리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지금 중간마디 때 왔죠. 그러니까 오늘 고점 자리가 중간마디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밑에 하단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겪고 다시 올라가거나 다시 한번 살짝 숨고르기나 조정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예요? 쫓아갈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 축소라도 하시는 것이 좋은 거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다른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런 쪽과 비교할 때 여전히 메리트가 좀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뭐 대우조선해양도 저점 대비했을 때는 바닥 대비했을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긴 했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는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쪽이 되돌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해드렸냐면 시장에서 우선은 가치주가 중심에서 주도주로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성장주들이 꺾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키를 맞췄으면 여기선 다시 한번 역전이 됩니다. 한쪽이 더 강해지거나 한쪽이 더 빠지거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 자체가 성장주, 요 근래 올라왔던 코스닥은 사실 성장주라고 하는 제약바이오가 중심된 건 아닌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워낙에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시총 1위인 세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 한 번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똑같죠. 박스권을 이야기하면은 박스권을 깨고 하나 많이 떨어진 것이 앞전 2월 달에 저점을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왔다 이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의 증가가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파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래량 증가가 못 나온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예전에 성장주라 하는 종목들은 시세를 뽑으면은 몇십 %라는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주들이 한 달 동안에 30% 40%의 수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성장주보다 지금 가치주가 시세가 더 잘 나오고 탄탄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추세 라인 때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냐의 기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와 하락에서 하락 추세선 이 자리대가 맞붙은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항을 받고 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물량이 하나 떨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비중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악재가 하나 나오거나 안 좋은 쪽이 부각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 또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 수급적인 도형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이제 업종별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거래소는 외인들의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앞전에 외인들이 들어올 때 거래소와 코스닥 동반 매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는 2,000원 매수인데 코스닥은 600원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는 지난주도 매도였고 앞주도 매도였는데 기간까지 동반해서 매도 나오니까 양매도가 크게 떨어진 케이스죠. 근데 사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왜 그러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은 받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과거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건데 이제 앞전 학습 효과라고도 하죠. 앞전에 얘들이 강했으니까 쉽게 안 죽을 거야. 얘들은 그래도 괜찮아. 성장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들어오는데 빠진 만큼 올라올 것도 다 올라왔고 여기서 시장에서 성장주가 가려면은 지금 가치주 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가치주는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외인들도 꾸준히 받쳐주고 있고 기관도 받쳐준다 이거예요. 파는 업종은 팔지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은 코스닥이라든지 중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 바로 세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론을 제가 지난주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트론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되돌림 자리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고점 자리가 앞전에 중요한 자리대에 저항 자리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꺾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일본 차트인데 세트론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중요 추세 라인 때 앞전에 이 추세 라인 때 이탈하면서 세트론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할 때 거래량이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땐 거래량이 많은데 반등할 때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띄우다가 거래량 실면서 내려왔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크게 떨어졌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는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추가로 약세 띄게 될 경우 뭐가 됩니까? 헤드앤숄더가 되겠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떨어지면 여기서는 하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매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트론이 공매도가 50만 주 이상 나온 적이 없었는데 오늘 공매도가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었다는 부분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트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지만 바이오나 제약 섹터에서 가장 선도주자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한미아프와 더불어서 그래서 세트론이 크게 떨어진다면은 바이오 섹터도 크게 빠질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 지수 섹터 한번 보도록 마무리하도록 하죠. 바이오 지수 섹터도 똑같습니다. 이제 앞전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작년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한미에서 대규모의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때는 세트론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은 작년 무너지고 나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강하게 올라지기 때는 한미.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세트리온. 이렇게 한 번씩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번 무너졌다가 올라갔다 해서 꺾이면은 똑같이 전체 그림은 채널 패턴 안에서의 헤드앤숄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깨지게 될 경우는 채널폭 마디가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 중심 하신 분들은 세트리온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톤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 전체가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이 드렸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강세 뛴다 가지고 무조건 쫓아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대형주 하시면 차분하게 하시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 강세 뛰다가 조정도 줄 자는 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순환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IT와 자동차 이 두 개만 남아있는데 상대적으로 안 빠지면 얘들도 순환이 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 순환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번 주 자체가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른 경계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깡센클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